하루 종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조용히 손님을 맞이하던 강남의 고급 보석 매장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 안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루비 반지, 에메랄드 브로치가 고요히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검정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매장 안을 채운 은은한 조명은 보석 하나하나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빛났고, 돈과 권력의 냄새가 가득 뺀 공기는 그곳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공간인지를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런 매장 입구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처음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고객들만 오가는 이곳에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오는 노인의 등장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노인의 옷차림은 말이 아니었다. 색이 바랜 군용 점퍼 위에는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소매 끝은 해지고 올이 다 풀려 있었다. 바지는 무릎이 다 닳아 살이 드러났고, 신발은 이미 밑창이 다 닳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보였다. 긴 머리는 제대로 감지 않은 듯 엉켜 있었고, 흰 수염은 턱을 따라 길게 자라 있었으며, 그 틈 사이로 주름 깊은 얼굴이 드러났다. 누가 봐도 부유한 동네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노숙자에 가까운 인상이었고, 주변을 지나던 고객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매장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중하게 서 있던 직원들 중 몇몇은 눈빛을 주고받았고, 한 여직원은 입꼬리를 살짝 일그러뜨리며 뒷말을 속삭였다. 누가 저런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바로 그 순간 가장 앞에서 고객을 응대하던 점장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재단이 정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채 단호한 눈빛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기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고객님께서 찾으실 물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경계심과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진열장 속 보석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처음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지을 법한 놀라움도 긴장도 없었다. 오히려 익숙한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한 담담함이 그의 표정에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여기 온 걸까? 직원 한 명은 은근슬쩍 보안 요원을 호출하려 했고, 다른 직원은 진열장을 가리며 노인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노인이 무언가 훔치거나 민폐를 끼칠까봐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주시했다.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겉모습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장 안은 분명히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빛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진열장 속 보석조차 그 빛을 잃은 듯 찬란함 대신 싸늘한 긴장감만이 가득 감돌았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고, 마침내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천 보자기를 천천히 펼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로 모였다.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천 보자기가 천천히 풀리는 순간 그 속에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고 은은한 빛을 내는 오래된 목걸이였다. 겉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목걸이는 낡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금속 부분은 약간 변색되어 있었으며 중간에 박힌 보석도 윤기를 잃은 채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매장의 한쪽, 조용히 진열장을 정리하던 젊은 직원 한 명이 우연히 그 장면을 흘끗 바라보다가 순간 동작을 멈췄다. 처음엔 그냥 시선을 피하려다 얼핏 보인 그 목걸이의 독특한 장식 패턴과 고리 부분의 정교한 세공이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직원은 천천히 눈을 크게 뜨더니
가까이 다가가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설마 이게 진짜? 그가 중얼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주변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평소 고급 보석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특히 한국 전통 세공 방식에 큰 관심을 가져온 직원이었다. 눈앞의 목걸이는 책 속에서만 봤던 전설처럼 전해지는 한 장인의 작품과 너무나 흡사했다. 특히 고리 부분에 새겨진 세밀한 곡선 문양과 손으로 직접 깎은 듯한 원석의 배치 방식은 단순한 장인의 솜씨가 아닌 예술에 가까운 경지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저 실례지만 이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직원의 두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시선은 오로지 목걸이에만 꽂혀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매장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을 엄청난 진실의 서막이 될 것임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했다. 직원은 숨을 죽인 채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말도 못 꺼내는 듯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끝에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목걸이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보통의 장인이라면 엄두도 못 낼 만큼 정교한 세공의 흔적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대개 과장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 목걸이는 과장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특히 목걸이의 고리 안쪽,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음각으로 새겨진 문양은 아무리 고급 장비로도 흉내내기 어려운 수작업의 결정체였다. 그 직원은 다시 한번 목걸이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수년 전 보석 관련 자료를 뒤적이며 밤을 새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한 페이지를 스크랩해서 오랫동안 간직해왔는데 바로 지금 눈앞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목걸이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만복 조 1984년 단 한 점만 제작된 왕실 헌상용 장신구 현재 소재 불명 최만복. 그 이름은 보석 세공계에서는 전설로 불리던 존재였다. 1930년대에 태어나 젊은 시절 일본과 유럽에서 수련을 거친 뒤 귀국해 한국 전통 세공 기법과 서양의 정밀한 기술을 융합시킨 하이브리드 세공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인물. 그가 만든 보석은 단순히 귀금속이 아닌 한 시대의 정신을 담은 예술품으로 평가받았다. 심지어 그의 몇몇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기증되었으며 외국 국빈들이 방한할 때 대통령이 선물한 품목에도 그의 손길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80년대 중반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든 작업을 접고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이후 그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했고 그가 만든 작품들은 몇몇 부유한 수집가들의 손에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지금 이 목걸이야말로 바로 그 잃어버린 전설로 여겨졌던 작품 중 하나였던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그 실물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위조품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목걸이. 정확히 1984년 그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아들의 사망 이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그 작품이 지금 이 허름한 노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다. 직원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그는 매장 한켠에 있던 상급 감정 전문가에게 눈짓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내 다른 직원들 몇몇이 조심스레 다가와 목걸이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목걸이가 가진 무게와 역사, 그리고 주인의 사연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점장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지라 생각했던 노인이 지금 이 순간 매장에 있는 누구보다도 고귀한 무언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뒤흔들고 있었다. 어쩌면 이 노인은 단순히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스쳤다. 목걸이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매장 안은 여전히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 긴장, 경외,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낯선 공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직원들은 목걸이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둘러선 채 숨조차 조심스럽게 내쉬고 있었고, 점장은 팔짱을 낀 채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노인과 목걸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저런 몰골을 한 사람이 전설이? 그녀는 여전히 목걸이가 우연히 닮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믿음에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졌다. 직원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점장님, 이거 혹시 최만복 선생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점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기색이 입가를 지나 이마로 번져갔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노인이 정말 그 이름의 주인일 리 없다는 확신과 그렇지만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그녀의 눈동자에 떠올랐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술을 열어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만복이라 하오. 그 한마디는 마치 매장 안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한 충격을 던졌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커졌고 다른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얼굴에서 피가 가시듯 혈색이 사라졌고 그녀는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보석업계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이름이 바로 최만복이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인의 이름. 지금은 전설이 된 존재 여부조차 흐릿한 신화 같은 인물. 그리고 지금 그 존재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도 거짓골을 하고. 정말 최만복 선생님이시라고요? 그녀는 다시 물었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에서 이미 믿음이 섞여 있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은 마음만이 남아 있었을 뿐. 주변 직원들의 분위기도 급변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직원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의 행동은 매장 안의 공기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직원들은 차례차례 마치 하나의 약속이라도 된 듯이 고개를 숙였다. 마치 왕 앞에 무릎 꿇는 신하처럼.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점장은 천천히 다가가 노인 앞에서 멈춰 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 떠 있었지만 몸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더니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를 범했습니다. 선생님을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한순간에 바뀐 공기, 조롱과 무시가 감돌던 공간은 이제 경외와 존경,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지 이름 하나, 그리고 한 점의 목걸이만으로도 그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 강력한 위험이 공간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노인은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이 조용히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도록 잊혔던 진짜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매장 안에 서 있는 노인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삼켰고 점장 역시 조심스럽게 물러난 후 조용히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서 있는 최만복은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고개를 빳빳이 들지도 누군가를 꾸짖지도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고 수십 년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그를 아는 이는 적었고 직접 본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보석 세공계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전설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그는 한국 전통 세공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인이자 수많은 장신구를 왕실 행사와 국빈 접대용으로 제작한 장인 중 유일한 민간인이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하나의 조각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의미가 담겨 있었고 금속과 보석은 단순히 아름답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징을 담기 위해 쓰였다. 그는 금을 녹이며 조용히 중얼이곤 했다고 한다. 이건 단지 물건이 아니야. 사람의 인생을 담는 거지. 그가 만든 작품에는 사람들의 사연이, 사라진 시간의 조각이 함께 녹아들어 있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정확히 1984년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목걸이를 세상에 내놓은 직후였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의뢰도 받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가 해외로 떠났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병으로 쓰러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진실은 소문보다 더 조용하고 슬펐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세공의 길을 걷게 하겠다며 어려서부터 도제처럼 키운 존재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한창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아들은 친구들과의 짧은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그는 하루 종일 공방에 불을 밝히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공방을 청소했고 정리된 책상 위에 마지막으로 만든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뒤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그 목걸이는 바로 지금 매장 안에서 직원들이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 그 유물이었다. 그가 떠난 이후 사람들은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모습을 감췄다. 일부 수집가들이 거액의 돈을 들여 그의 작품을 찾았지만 진품은 몇 점밖에 남지 않았고 그의 손길이 담긴 작품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고 점점 전설처럼만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말끝을 흐리곤 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라졌지. 하지만 지금 그 전설이 이곳에 있었다. 거칠고 낡은 옷을 입고 세상에 등을 진 채 살아온 그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들의 유품이자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손에 든 채로 그는 왜 이곳에 왔는가? 그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그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장인의 혼을 담은 보석들이 전시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젠 그 정신보다 겉모습과 매출, 브랜드만이 중요시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일지도 몰랐다. 혹은 이 세상이 여전히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곳인지를 시험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오자고 했던 보석 매장을 뒤늦게라도 찾아온 것일지도. 매장 안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최만복이라는 이름 석 자가 불러온 충격과 경외심이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이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의 존재를 알고 있던 이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실례를 저질렀는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점장은 마치 바닥에 붙은 듯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노인에게 매장을 나가달라고 말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속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모두가 침묵 속에 죄인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노인은 조용히 목소리를 냈다. 돈이 아닌 진심을 보는 사람이 있나 싶어 와봤소. 그 한마디는 마치 무거운 망치가 가슴을 내려치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매장 안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묵직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비난도 아니었고 누구를 탓하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에게도 묻는 듯한 조용하고 깊은 울림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매장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유리 진열장, 값비싼 보석들, 그리고 잘 차려입은 직원들, 모두가 빛나고 있었지만 정작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지만 그 깊은 주름 사이로 세상을 오래 지켜본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쓸쓸함이 느껴졌다. 직원 중 한 명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까 가장 먼저 목걸이의 가치를 알아본 직원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보석을 봤지만 지금은 그 안에 담긴 삶과 이야기, 세월의 무게까지 느끼고 있었기에 더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외에도 다른 직원들 역시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들은 지금껏 수없이 많은 손님을 응대하며 가치라는 이름 아래 수치를 매겨왔지만 정작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키우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점장은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렸고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는 점장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매장 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침묵이자 반성의 침묵이었다. 화려한 외면 아래 가려져 있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다시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고 또 누군가는 괜히 진열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눈을 피했다. 돈이 아닌 진심을 보는 사람이 있나 싶어 와봤소. 그는 자신이 만든 목걸이보다 그 목걸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대답을 들은 듯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매장 전체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구먼.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매장 안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아직도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노인을 향해 있었고 그 중심에서 점장은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한 보석 매장의 관리자나 영업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앞에 서 있었다. 점장은 조심스럽게 노인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신뢰를 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잊지 않도록 저희 매장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는 곧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치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처럼 말을 이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매장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매장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이 제안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 결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심 어린 제안인지 알고 있었다. 노인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아주 잠시 정말 짧은 순간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빛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조금 갸웃하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큰 웃음이 아니었지만 세월의 바람을 견딘 나무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고문이란 자리가 뭐 별겁니까?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그대들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보려 한다면 내가 옆에서 조금 거들 수는 있겠소. 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직원들은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친 것처럼 차분한 감동에 젖었다. 그날 이후 매장 한켠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세워졌다. 최만복 장인 명예 고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졌다. 진짜 보석은 마음을 알아보는 눈에서 태어난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노인이 등장한 날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전해졌고 손님들의 눈빛도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만복 장인은 가끔 매장에 들렀고 손님들이 가져온 보석을 감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사연을 먼저 들었다. 그는 가격보다 마음의 무게를 먼저 재는 사람이었고 그 정신은 매장의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누더기를 걸쳤던 한 노인의 방문이 모두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매장 한켠의 유리 진열장 안 조용히 놓인 그 낡은 목걸이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은 찬란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